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들을 대신해서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림! 안녕하세요. 뉴스크림 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21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서구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한 분 반가운 얼굴 있으신데요. 이번에 한겨레 21로 오신 김한 기자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번에 한겨레 21 찌팀으로 옮긴 김한입니다. 김한 기자 저희 뉴스크림도 그동안 많이 보셨나요, 혹시? 많이 안 봤습니다. 네. 여기 오기 전에는 보셨죠? 뭐 보다 말다 했습니다. 네, 남의 방송 그렇게 네.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김한 기자의 방송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서 진행이 아니고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게 저희도 어색해요. 네. 요즘에 이 뉴스 알림 뜨면 제일 많이 뜨는 게 사실 딥페이크인데 김한 기자가 기사에서 정확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 딥페이크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하이테크한 느낌이고 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합성 기술인 것이죠. 예. 요 사실은 김한 기자 5년 전에도 N번방 취재하시면서 이 문제를 좀 많이 다루셨었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좀 이번에 다시 취재하셨을 때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은 어떠셨어요? 그대로거나 더 나빠졌다라고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가 뚫려버린 느낌이 들었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던 범죄들이 이제 누구나 봇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 물론 5년 전에도 딥페이크 범죄는 있었고 딥페이크 관련 법이 통과된 게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랜, 그러니까 제도적 논의도 꽤 오랜 전에 이미 완료가 됐었던 문제인데 네. 사실 이제 그런 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현장이었고 그 아수라장이 뭐 가해와 피해 뭐 N번방이나 박사방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피해 연령대들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 피해를 자력으로는 어떻게 이제 구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조차 구력가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고, 박사방이나 N번방을 거치면서 그렇게 디지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범죄야. 누구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찍으면 안 돼. 그 사진을 찍은 걸 더군다나 유포해서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지금 이제 그런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었는데 이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거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지 않지만 여전히 그런 범죄를 공공연하게 다중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죠. 그 사실 5년 전에는 박사, 조주빈, 뭐 갓갓, 문형욱 이런 사람들한테 좀 초점이 집중됐던 것 같은데 기사에도 나오지만 당시에도 딥페이크, 그러니까 불법 합성물 성범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좀 어땠습니까? 지금이랑 비교하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뭐 기사에도 썼지만 수사당국과 언론이 일정 정도 분명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빠져나오기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이 디지털상에서 그런 성착취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벌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벌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조주빈과 문형욱에 대해서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중형으로 이어진 거죠. 그 전에 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1년 6개월을 받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도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때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박사방은 범죄조직단체로 이제 그 규율이 됐고 의율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공범들까지도 중형을 뭐 10년 15년 이렇게 처해졌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하면서 뭔가 약간 사회적인 착시 같은 게 발생했던 게 지금 5년 후의 상황을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를 예방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 범죄를 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동한 사람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벌이 없으면 이 범죄는 예방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 행위가 반사회적이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사소하게 범죄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해서 적발되는 문제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게 뺑소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뺑소니는 지금 거의 잡히거든요. 그리고 잡으면 중형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다 그거지만 어쨌든 내가 이 사건 처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나는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우리가 단죄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 첫 번째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범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가담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당시 그 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수만에서 수십만인데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경찰서에 와서 한번 안 잡는 경험이라도 무슨 통지서라도 한번 받아보는 경험이라도 하게 해줬어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절이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예. 그 관전자들은 그냥 관전자로 남고 끝난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 난리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에서도. 그때도 이례적으로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유료로 구매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소란의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 사건들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처벌하면 그걸 다 어떻게 처벌하냐 이런 정서들이 사실 수사기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워낙에 이게 사회적인 공분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막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유료 결제한 사람 뭐 그랬죠. 100명을 기자 중에서도 발표했죠. 하겠다 뭐 이런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언론이 그 문제에 대한 추적 을 이제 흐지부지 된 거고 역시 그 얘기는 처벌도 마찬가지로 이제 흐지부지 된 거죠. 저도 기사를 보면서 처음 알았지만 그 피해자의 나이를 제가 보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 예, 기사에 나왔던 피해자분이 13세. 네. 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이를 들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희 집에 있는 이제 큰애랑 동갑이더라고요. 아, 근데 아이고. 뭐 처음에 여보세요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너무 애태갖고 어려서. 이게 내가 또 꺼질 것 같은 세계에 입장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 자체가 너무 말하자면 모든 걸 다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일지를 다 설명해낸다고 할 정도로 그 보이스 컬러가 뭐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 통화를 하면서 놀라운 건 이 피해자가 그게 이제 똑똑했던 건지 아니면 그 두려움이 차라리 다행스러웠던 건지 모르게 오는 사진들을 거의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 리액션을 안 했다면서요. 예. 그게 말하자면 이 피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어딘가에 그런 사진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진의 정도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 피해자는 지금은 몰라요. 근데 가해를 하는 사람들 너무 쉽죠. 이게 뭐 10초만 해도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사자들의 어떤 세계를 꺼트리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일종의 그렇죠. 또래문하고 사회 네. 놀이인 건데 SNS에 내가 올리는 셀카로도 10초 만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한겨레 보도됐던 뭐 여군방 이런 데 보면 일상적으로 이제 근무하는 사진을 갖고 그런 불법 맞습니다. 합성물을 만든다는 네. 거고,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본 몇 개의 방들에서 뭐 교사방 이런 데들도 교사들도 일상적인 사진들이에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거기서 뭐 내가 어떤 걸 조심한다 이건 네, 사실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네. 상황인 거고, 특히 이제 10대가 여기에 취약한 게 뭐냐면 지금 10대들, 그러니까 지금 한 뭐 로우틴들이 처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고, 이들은 중독을 어떻게 규정하는 건가 여부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세대예요. 그럼 이들이 스마트폰에서 뭘 하냐? 뭐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들을 보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뭐 SNS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근데 SNS라는 건 뭡니까? 나를 주목받게 하고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사진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사진을 올리는 거와 좋아요나 이런 거에 굉장히 아이들 청소년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문화, 그런 말하자면 베이스 속에서 이런 범죄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그 13살 피해자도 본인이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누구나 하죠. 누구나 하는 네.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 누구나 이제 범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거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사진도 어디선가 그렇게 유포하고 돌아다니고 있어도 사실 우리는 다 모르는 거죠 이제. 그 5년 전에 조주빈도 그랬고 이제 절대 잡히지 않는다 텔레그램에서라면, 그 이번에도 뭐 일부 보도를 보면은 뭐 언론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한 명 한 명 추적이 다 가능합니까? 경찰이 의지를 가지면 저는 다 잡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주빈 지금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수사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도 어쨌든 많이 쌓였죠. 많이 쌓여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어쨌든 지난 세월 동안 투자해 온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면 다 잡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의지라는 게 경찰의 개인의 정의감이 아니라 이거에 얼마나 재원이 투여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이 사건을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보느냐가 결국 의지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끝까지 작동할 거냐, 이 부분에서는 뭐 말하고 있는 저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회의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한국 사회는 떠들썩하다 말겠지. 근데 나 여기서 탈퇴하고 방폭파하지? 한국 경찰은 이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잡지 않아. 이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지금 당장 100명을 잡든 200명을 잡든 300명을 잡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이 됐건 이 문제는 다시 창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텔레그램은 안 잡혀 라는 믿음은 깨졌지만 텔레그램으로 잡혀도 나까지 잡진 않아 그쵸, 라는 그거죠. 믿음을 우리가 깨지 못하고 있군요. 범죄자들의 이 믿음을. 범죄, 이게 너무 만연한 문제고 이 만연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건
그냥 정말 n분의 1이야. n분의 1의 범죄를 내가 하는 건데 경찰이 이걸 조각모음 하듯이 다 모아갖고 이거를 100으로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애들이 잡히겠지. 그러면 사회적인 관심도 식을 거고 이거에 대한 경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들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난 잡히지 않는 거니까 나는 그러면 그때까지 있고 숨죽여 있다가 또 이걸 하면 되지. 이 심리고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5년 전만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가 수사가 필요한 인력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수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잡아 막 몇 개월씩 잠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주빈 같은 경우도 한 5개월 잠복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검거하는 데까지. 근데 그렇게 해서 잡아. 그럼 조주빈 같은 형을 받고 막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 좋죠. 근데 초범이고 뭐하고 해서 1년 6개월 혹은 뭐 2년 이렇게 나오면 수사팀 하나가 전체가 매달려서 이 사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경찰 입장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절한 아웃풋이. 그러니까 이게 또 결국 경찰도 어떤 일을 우선시를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건이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지금 보면 경찰이 이거 제도적으로 수사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사력을 투입하더라도 초범인 경우 이렇게 뭐 1년 6개월이나 처벌이 낮을 경우에 탄력이 붙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 그러니까 텔레그램 사건이 5년이 지났는데도 또 이렇게 계속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그거를 범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이 생긴 이래 그런 일은 계속 있어왔던 거 아니냐.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국면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4년 전에 이 이제 불법 합성물 관련된 입법을 할 때도 그 입법을 하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이제 개인이 하는 걸 어떻게 막냐. 뭐 이게 예술 작업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큰 사회적 인식 괴리가 있고 그게 결국엔 이 행위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허들을 낮춘다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뭐 여기서 이 문제를 갖고 뭐 가부장적 남성이나 뭐 이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과제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쉽게 인터넷상에서 여성, 소수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이거를 표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가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반사회적인 행위야. 내가 이거를 하면 나중에 나도 밝혀지면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때 지나가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발각되더라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야 이거 그냥 덮고 가자. 이거 그냥 뭐 다 한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정서적 접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발본색원이 좀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게 10대 20대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왔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디어는 어떤 것이다라고 어떤 교육을 해왔는가. 이게 사실 국영수 잘하는 것보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과제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전혀 간과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 대한 교육도 지금 뭐 핸드폰만 있으면 300m 앞에 있는 남의 집 뭐 창문도 찍을 수 있는 기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기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사회적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고 어떤 윤리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과 합의가 필요한데 사실 뭐 우리 교육이 그 부분을 전혀 커버하지 못해온 거죠. 우리가 이거를 딥페이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작은 색종이로 잘라서 꺼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이 성적 재화로 여겨지는 현실은 완전 숨쉬듯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렇게 폰 하면 게임 광고랑 웹툰 광고에 그렇게 그 성적 대상화적인 광고가 많이 나와요. 왜 몬스터까지 벗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 광고는 여성 몬스터도 다 벗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숨쉬듯한 여성의 성적 재화화가 사실은 이미 굉장히 만연한 상황에서 이게 좀 더 돌출 변수로 나온 거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근우 칼럼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보는 것과 여성을 어떤 성적 욕망의 도구로 보는 것이 과연 공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가 아무런 제재 없이 그걸 보는 사람도 뭐 다 어릴 때 야 남자애들이 야동 한 번 안 본 애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공기 속에서 여성이 동료 시민으로서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좀 우리 논의가 필요한데, 한국 사회 논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딥페이크물의 한 50% 이상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불법 합성물에.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는 한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그렇죠. 뭐 수십억씩 인구가 있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는 나라들이 미국이나 영국도 우리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국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특정한 어떤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범위를 좁혀도 어떤 세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N번방이나 박사방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최소한 길에서 우리가 택시를 볼 확률론 있다. 그러니까 그 택시가 50대 중에 한 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세대에 가면 50명 중에 한 명은 그 방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세대들이 어른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에도 사회적 재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 거의 재난적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신당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근데 우리만 왜 모두 다 말하자면 스마트폰 세상에 살고 있고 전 세계의 다른 10대, 20대들도 살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데, 또 젠더 얘기하냐? 그것도 뭐 뻔한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기업이 광고 발주를 낼 때도 직계손가락 관련된 걸 피해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특정한, 말하자면 공론장의 기반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정치적 편향, 기사들의 정치적 편향을 여론의 정치적 편향을 얘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인터넷 여론의 편향을 보면 여기야말로 뭔가 대단히 기울어졌다는 표현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굉장히 뒤틀려진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여성학자들은 여성 범죄와 서사가 남자애들에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여성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여성보다 어떤 실질적 우위를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세대가 등장했고,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실질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해체됐기 때문에, 근데 늘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약자고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얘기를 하니, 나는 당장 저 여자애들 때문에 내가 학교 성적이 다 밑에 깔리고 있는데, 내가 봐도 저 여자애가 훨씬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여자가 차별받는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여성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혐오, 그다음에 어떤 여성을 범죄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윤리적 감각의 마비, 뭐 이런 형태로 라고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한 경청과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슷한 구조로 마수개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약도 있단 말이에요. 마약하고 그렇죠. 보이스피싱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잔잔바리가 네. 쫙 끝도 없이 그렇죠.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자본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 사람들 잡는 거는 아무리 품이 들어도 안 한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 차이도 좀 궁금해요. 저는 마약, 도박, 성착취물 다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하고 나서 후속 보도를 했던 게, 텔레그램에서 이제 말하자면 불법 도박에 빠지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어떤 관문이 되는 성착취물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확실히 느꼈는데, 이 도박 사이트들이 다 유통시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패키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도박 사이트들이 다 유통시키는 거고, 이 도박은 지금 우리나라는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도박의 규모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잘 안 될 정도로 만연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아무도 신문 지면을 매일 넘겨봐도 그 얘기 많이 안 나오죠. 근데 학교에 가면 현장에 20명 중에 한두 명은 중독돼 있다고 말할 정도거든요. 이 불법 도박은. 그러면 가정경제 파탄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뭐 어떻게? 무료로 일단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사채 이자거든요. 그 이자는 뭐 어떤 금융의 제한을 받는 이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도박만큼 어떤 도파민을 자극하는 게 사실 없죠, 행위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성착취물과 연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마약과 연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도박과 관련해서 파생적으로 음성적인 일들에 연루가 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구조,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인터넷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이 카르텔 구조 자체, 뭐 대통령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카르텔. 이 카르텔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근데 이 카르텔을 수사를 하거나 어쨌든 도려내려고 한다면 경찰 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지금 경찰 수사,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범죄팀이라고 하는 팀이 지금 사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범죄 중에 사이버 안 끼고 가능한 범죄가 있습니까? 맞아요. 모든 범죄가 다 사이버 범죄예요. 근데 여전히도 말하자면 뭐 강력팀, 마약 맞아요. 뭐 이런 부서들이 이런 부서들이 뭔가 이게 수사를 하는 부서고 사이버 마약팀은 그냥 인터넷 보는 거. 인터넷 보고 계속 네. 말도 안 되는 신고 접수받고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텔레그램은 뭐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불법 성착취물, 불법 그 합성물 문제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범죄들인데 이거 텔레그램 수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텔레그램이 없어진다고 하면 해결될 문제인지도 궁금하거든요.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말할 수는 없죠.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범죄들에 대해서 검거를 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서울시경이라든지 이 관련된 범죄를 주로 했던 경기 남부청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 포함해서 뭐 그게 다 이제 공유가 되니까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니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미 갖고 있는데 뭐 저도 제안적으로 듣기도 하고 뭐 그 사석에서 듣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방법론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 경찰이 주로 하는 잠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텔레그램 아이디는 하나지만 어떤 범죄자도 텔레그램만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자기 실명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기 이제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다른 앱들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통해서 한국 경찰이 접근을 해나가는 거고 그게 말하자면 한국 경찰이 조주빈이라든지 문영옥을 잡을 때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뚫리지 않으니까 마련했던 확보한 이제 우회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보니까 그 우회로로 가는 길이 멀죠. 만약에 텔레그램이 카카오톡처럼 바로 뭐 드러나면 이렇게 내주면 금방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과정들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의지라는 문제를 얘기한 거고 오늘 텔레그램 CEO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0.01%의 불법 때문에 자유로운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0.01%의 불법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런 성착취?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마약이 제일 큰 문제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통되는. 그리고 중동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들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러면 국제적으로 좀 합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리고 최소한 한국에서는 퇴출시키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0수년 동안 한국 정부가 한국 수사기관이 글로벌 플랫폼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제재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풍선 효과처럼 어떻게 됩니까? 국내 플랫폼들만 때려잡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럼 내가 국내에서 플랫폼하는 사업자면 그 자체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규제에 차별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텔레그램은 지금까지 누적된 어떤 것들을 해서 최소한 뭐 우리 정부가 재판에 세워서 널 퇴출시키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8월 달에 불법 성착취물, 그러니까 불법 합성물 문제가 드러나고 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긴급하게 대응도 내놓고 있고 학교, 왜냐면 대부분 피해자들이 보니까 또 10대들이 많은데 이 지금 내놓고 있는 뭐 정부나 교육청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나요? 처음에 이게 막 보도가 되고 뭐 인하대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 뭐 서울대 뭐 등등등 보도가 되고 나서 거의 한 달여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2명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너무 간단한 코딩으로 지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서울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그 긴급 스쿨벨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긴급 스쿨벨을 5일 전에 발송했다고 문제가 달라지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교육청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거가 한참 늦어버렸다는 거죠. 문제를 인지하는 게 늦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도 오래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 그냥 개인적으로 인스타 내리고 뭐하고 하는데 저희 애가 중1이고 남자인데 인스타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프로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굉장히 일선 레벨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학교, 뭐 지자체, 뭐 사법기관, 이런 수사기관 이런 데에서 이 유기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여전히 손발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사실 감수성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민생 현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정부가 부동산은 굉장히 민감한 민생 현안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뭐 이렇게
사이버 장난같이 여전히 여기고 있는 그 감수성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사실 5년 전에 저희가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을 때 뭐 조주빈, 문형욱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징역을 수십 년 받으면서 우리가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체계적인 고민들과 이런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걸 고민해 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한 기자 앞으로 이 관련 내용 또 계속 더 취재하시는 거죠? 5년 전에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기사를 쓰면서 이제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누가 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20년 후에 조주빈 잡히기 전입니다. 10년, 20년 후에 술자리 같은 데서 농담으로 야, 너 그때 그 방에 있었어? 나도 있었는데. 이런 말은 못하게.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유서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말하자면 지옥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 기술과 사회문화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기록해 두는 것 이게 문제라고 지적해 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났던 그 13살 피해자도 어른한테 아무도 말을 못했다. 어른한테 말을 하는 게 구원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변 어른에 누가 얘기하면 내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주변 어른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 상황이.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5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 계속 합니다. 아이고 참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정확한 문제의식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겨냥해야 될지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주 추석이라 한 주 쉬죠? 네, 한겨레 21 다음 주 추석 연휴를 맞아서 한 주 쉬어갑니다. 대신 이번 주에 나간 한겨레 21이 합본호라서 정말 풍성하게 담았거든요. 평소 만드는 대비 한 2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좀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담았으니까요. 본인 지분도 있죠. 제가 또 그 합본의 표지 네.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홈리스 월드컵. 네. 예, 아주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네.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지도 아주 멋지더라고요. 김한 기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난민과 자립청년 국대되다. 네, 이렇게 추석 때 읽기에도 되게 좋은 기사들 많이 담았어요.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더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스크림! 감사합니다.